저는 이제 제주 토박입니다. 한 13번 법인을 세웠더라고요. 캐플릭스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작년에는 거래액 한 3천억에 매출은 한 750억까지 해서 올렸습니다. 스타트업 성공 방정식은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를 연구하고 막 성공사 읽지 마세요. 그건 다 거짓말이야. 어떻게 하면 실패를 잘할까를 연구해야 돼요. 6시니까 퇴근하고, 뭐 주말이니까 워라밸 지켜야 되니까 하고, 이렇게 하면은 1년, 2년 걸리잖아요. 망해요. 실패를 통해 배우는 학습, 그리고 짧은 시간 몰입하는 열정, 매출이 100억대 가도 1000억대 가도 1조대 가도 이거는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저는 이제 제주 토박입니다. 26세 때 제주대학교 회계과 졸업했고요. 저는 근데 그 전에 24살에 한번 창업을 했다 망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 제주대학교 졸업해서 바로 서울 가서 이제 동대문 새벽시장 창업부터 굉장히 많은 창업을 했습니다. 제 이력을 보니까 한 13번 법인을 세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그런 거 망한 스토리나 실패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성공보다 오히려 더 이게 중요합니다. 실패가. 2012년 정도에 제가 이제 캐플릭스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16년도에 제주패스 렌트카 플랫폼을 런칭했고요. 그다음에 뭐 시드 투자부터 3억, 20억, 50억, 320억. 꽤 많은 돈이죠.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돈을 받고 제가 스케일업을 해봤습니다. 그런 과정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그리고 작년부터는 제가 이제 일본 진출, 올해부터는 미국 진출도 하고 있고요. 사업 분야를 선택할 때 여러분들 창업 가시니까 흔히들 돈 잘 버는 일과 돈 잘 안 버는 일이 있는데, 안 벌리는 일이 있는데 뭘 선택할까 하면은 당연히 돈을 잘 버는 일을 제가 선택하게 되겠죠. 근데 제가 수많은 창업가를 만나면서 해보니까 의외로 돈 잘 안 버는 일을 선택하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상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돈 잘 벌리는 일에 대해서 초이스를 하게 되겠죠. 이거는 뭐 제가 당연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좋아하는 일, 제가 재밌어 하는 일을 해야 된다. 혹은 내가 잘나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뭘 선택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은 계속 몰입을 하게 되니까 더 성공에 다가올 수 있다. 이것도 뭐 말이 되죠? 아니면은 내가 좋아하지는 않은데 내가 보통 좀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택하게 되면은 더 돈을 잘 벌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잘하는 일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일, 몰입하고 재미난 일을 해야 되느냐? 항상 갈림길에 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 고객이 필요로 하는 일, 이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잘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고객이 필요로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선택을 하고 몰입했을 때 더 빠른 성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고객이 필요로 하는 일인데 내가 좋아하거나 잘하면 금상첨화겠죠. 그죠? 근데 보통 봤을 때 고객이 필요로 하는 일, 문제점이 심각해서 아무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때 내가 그 문제를 풀고자 해서 이제 실행을 했고, 그게 고객이 필요하는 일로 이제 연관이 됐을 때 그때 희열을 느끼는 창업가들이 있어요. 이게 창업가들 DNA라 그러는데, 이런 DNA 가진 분들은 재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성공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잘하는 일보다 좋아하는 일, 그리고 고객이 필요로 하는 일 초이스하는 게 낫다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흔히들 뭐 비타민인 사업 아이템이냐, 진통제, 페인킬러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비타민은 말 그대로 현재 있긴 있는데, 이 비타민 사업 아이템은 있는데 이거 하면 더 좋아요. 더 나아지고 더 편리해지고, 그죠? 근데 페인킬러, 진통제는 내가 고객이 너무 아파 죽을라 그래. 안 먹으면 이제 죽어, 진짜 막.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통제를 만들어줬을 때 고객은 먹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내 사업 아이템이 비타민 같은 아이템이냐, 진통제, 페인킬러 같은 아이템이냐를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되고, 가능한 페인킬러, 고객이 이걸 선택 안 하면 정말 너무너무 불편해서 막 죽어버릴 거야, 막 이런 정도의 어떤 그런 고통스러운 것들이 꽤 많이 널려 있거든요. 이런 걸 선택하는 게 빠른 트래픽과 빠른 거래, 빠른 스케일업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스타트업 비즈니스 방법론, 린 스타트업 뭐 다 읽어보셨겠죠? 예, 뭐 실리콘밸리에서 각광받아서 이제 전 세계 스타트업의 교본인 이제 바이블이죠. 항상 문제의 정의를 먼저 해야 됩니다. 문제의 정의. 아, 고객이 뭘 필요로 하는구나. 되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딱 하나를 찝어야 돼요. 가장 큰 고통스러운 것들을. 그럼 나는 이 고통에 대해서 문제를 정의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겠죠.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진통제, 페인킬러를 이제 제공하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정확히 정의하고 고통스러운 문제야겠죠. 고통에 대한 해결책, 몰핀을 우리가 이제 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성공이 와요. 성공이 오는데 이 중간 과정에서 있지 않습니까? 되게 많은 실패가 있어요. 수번의 실패이기도 하고 수십 번이기도 하고 수백 번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자,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견뎌야만이 창업가로서의 어떤 그런 성공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한 단계 어떤 스텝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과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흔히들 이 시기를 데스밸리라 그러거든요. 자금도 없고요. 인력도 없고요. 많이 이제 모든 게 빈곤하고 열악한 시기인데, 그래서 창업자나 창업팀은 자기 몸을 갈아넣는 시기라고 하는데, 이걸 견뎌야만이 성공에 다다르는 것은 100%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진리예요, 진리. 여기서 대부분 포기를 하거나 이제 안타깝게도 많이 이제 드랍을 하죠. 자, 성공한 기업의 성장 그래프가 보통 이제 멀리서 봤을 때는 우상향 그래프 쭉 시간을 투입하고 자본과 열정을 투입해서 쭉 가는 동안에 매출액이라든가 어떤 성공이라는 지표가 쭉 오르겠죠. 근데 멀리서 보면 이런데 가까이서 봤을 때는 거의 100% 계단형이에요. 아무리 시간과 열정을 해도 쭉 퍼포먼스가 안 나고요. 어느 순간에 이 지점에 다다르면은 이제 퀀텀 점프하는 시기가 오는데, 왜 여기서 자본과 시간과 열정을 투입해도 왜 이게 안 되고 이렇게 가냐 하면은 이 중간에 이제 다 실패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는 저도 이제 직원 한 명부터 매출 1,000만 원부터 출발했는데 저 시점이겠죠. 근데 시드 3억을 받았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계속 실패하게 돼요. 빨리 우리가 이걸 극복해야겠죠. 그다음 제가 시드 20억, 50억, 320억까지 받았긴 했지만 320억, 500억, 1000억 받았다고 해서 문제가 하나도 안 풀립니다. 숙제라든가 문제가 더 커질 뿐이에요. 물론 그전보다는 급여를 줄 수는 있겠고 그전보다는 유능한 인재를 뽑을 수 있는 여인이 있겠긴 하겠지만, 그래도 실패는 반드시 오거든요. 오히려 이때 오는 사이즈의 실패가 더 커요. 뭐 이때는 뭐 실패하면 한 몇억 손해보는 건데 이때는 한 방에 막 100억 손해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스타트업 창업가라면은 이런 이제 구도를 이제 잘 알아야 되고, 실패에 대해서 이제 용인할 필요가 있다. 실패에 대해서 초연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공 어떻게 했어? 이제 성공담을 묻는데 이런 거는 거의 이제 필요가 없는 시기가 됐고요. 우리는 이제 실패담, 수많은 실패를 어떻게 극복했어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앞으로 얘기할 때 성공 어떻게 했어가 아니라 수많은 실패, 몇 가지 실패가 있으니까 어떻게 극복했니? 이런 얘기를 길게 해야 되고, 그런 게 창업가의 DNA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실패를 잘하지? 실패를 두려워하지는 않는 문화라든가 실패를 통해 배우는 학습, 그리고 짧은 시간 몰입하는 열정, 매출이 100억대 가도 1000억대 가도 1조대 가도 이거는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기존의 트렌드와 내 기술력으로는 이제 다시 이겨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성공할까 이런 고민하지 마세요. 어떻게 실패를 잘할까? 어떻게 실패를 빨리 할까? 이게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야놀자의 이수진 대표나 토스의 이승건, 그런 분들 우리의 모임 멤버들인데 가끔 묻죠. 서로가 얘기를 해요. 야, 어떻게 하면은 열정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지표할 수 있을까? 다들 열심히 한다 그러잖아요. 다들 몸을 갈아놓고 열심히 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계량화하지 했는데
저희끼리 얘기한 게 보니까 주당 한 100시간 일하면은 열정적인 것 같아 라고 우리끼리 얘기를 했어요. 오전 9시에 업무 시작해서 새벽 3시에 끝나면은 낮에 2시간 정도 점심시간 하나, 자 저녁시간 1시간 빼잖아요. 그러면은 주당 100시간이 나와요. 그것도 이제 일요일 하루만 쉬고 월화수목금토 주 6일을 오전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그 다음날 일 꾸준히 하면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몰입하고 열정적이다. 그리고 창업가의 CEO로서 자질이 있다.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한 거의 20년 동안 그렇게 산 것 같고, 또 매일 한 2시, 3시에 자고, 주당 6일을 그렇게 리소스를 투입해야 되고, 일요일 정도는 저도 이제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릴렉스를 해야 돼. 그 다음 주를 준비하니까. 내가 워라밸을 지키면서 사업을 성공시키겠다? 거짓말 같은 얘기예요. 그런 분들은 사업하시면 안 됩니다. 봉급쟁이로서 만족을 해야 되고, 내가 이 사회의 문제점을 혁신하고 싶다. 몰입하고 싶다. 수많은 실패를 극복해서 성공으로 다가오고 싶다고 하면은 실패를 잘할 수 있어요. 이 정도의 어떤 강인한 체력과 멘탈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버 정신이에요. 예. 자, 그럼 이제 제 사업을 넘어가 볼게요. 저는 렌트카 산업의 혁신을 이제까지 끌어내왔다고 자부를 하고 있고, 그럼 이제 문제의 정의. 과연 기존의 렌트카 산업에서 고객은 어떤 고통을 느끼고 있을까를 제가 연구를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자, 보시는 화면은 글로벌 1위 렌트카, 렌탈카스닷컴이라는 거예요. 아고다에 한 8천억에 인수됐는데, 보시면은 차를 예약을 했는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조그맣게 5월 스밀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5월 스밀라가 무슨 뜻이냐? 글로벌 OTA에서 빠짐없이 보이는 비밀 단어가 이제 5월 스밀라입니다. 모든 OTA 플랫폼에는 5월 스밀라가 조그맣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렌트카 플랫폼에는 항상 이제 이렇게 후기가 별점이 1점짜리입니다. 토탈 스캠이다, 사기다. 예, 그들은 나한테 300불이라는 업그레이드 비용을 받았다. SUV를 내가 신청했기 때문에. 하지만 나한테 스테이션 웨건을 주더라. 차량하게 다른 걸 주는 거죠. 나는 메르시디스 벤츠를 예약했는데 그들은 나한테 시트로행을 주더라. 이런 게 현재도 비일비재해요. 메르시디스 벤츠는 여러분 하루에 300불 해요. 1박에 24시간. 근데 시트로행은 한 60불 하거든요. 근데 벤츠가 없으면 시트로행 내주면서 환불도 안 해줘요. 야, 너 이거 알면서 했잖아. 차가 벤츠 없으면 다른 거 준다는 거를. 고객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했고 이제 별점 1.0 후기가 정말 가득합니다. 하지만 실시간 예약이 가능한 항공과 호텔 아시죠? 여러분 많이 해보실 거 아닙니까? 예. 우리는 호텔 예약할 때 오션뷰다, 시티뷰다, 마운틴뷰다, 디럭스룸이다 이게 다 원하는 대로 가격차 틀린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비행기도 이제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이코노미 클래스 이제 창가, 윈도우 시트, 복도 이제 아이럴 시트 다 저희가 이제 지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렌트카만큼은 그게 안 되는 거죠. 왜 그런 거 보니 호텔하고 항공에서는 내가 호텔과 항공을 예약하기 위해서 익스피디아, 카약, 프라이스라인, 부킹닷컴 같은 OTA에서 예약을 하는데 이 백엔드에 보시면은 ERP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익스피디아나 부킹닷컴, 트립닷컴이 이 호텔과 수많은 수백만 개 호텔과 항공을 갖고 와서 여러분들 예약하는 게 아니고요. 중간에 얘네 ERP 회사들이 이 모든 인벤토리를 모아서 연결해 주는 거예요. 렌트카는 왜 안 됐냐? 여기서 렌트카 예약을 하면은 예약은 됐는데 차가 계속 바뀔 거 아닙니까? 이게 렌트카 산업은 ERP가 없었어요. 엄청 큰 시장에도 불구하고 전 글로벌적으로 한 200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착안을 했고 제주도에서 제가 이걸 가장 먼저 깨달았어요. 제주도에서 깨달았는데 어떻게 하게 됐냐? 제주도는 국내에서 가장 큰 렌트카 격전지입니다. 제주도에 렌트카 회사가 무려 120개가 있어요. 엄청 많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예전에 제가 이걸 만들기 전에는 제주도 렌트카는 전화약했고요. 렌트카가 예약을 할 때 렌트카 가격과 보험료 두 개를 보고해야 되는데 렌트카 가격이 보통 1,000원 1박에 비싸면 2,000원 올라가 있어요. 그럼 2박 3일에 막
렌트카가 3,000원인 거예요. 너무 싸잖아요. 그래서 전화로 왜 이렇게 싸요? 그러면 고객님 이벤트 당첨됐어요. 오셔서 현장에서 보험료만 내세요.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룰루라라 이제 여행 와서 렌트카 인솔에 가면은 그래요. 렌트카 가격은 3,000원 맞습니다. 근데 보험료 55만 원이에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엄청 이제 페인 포인트가 커서 청와대 국민신문고 올라가고 엄청 다 올라갔는데 아무도 해결을 못했어요. 정부도 해결을 못하고. 그래서 내가 ERP가 없어서 그랬구나 해서 제가 이제 ERP를 만들어서 제가 이제 공급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국내 제주도를 평정했고, 이제 내륙까지 이제 평정을 했죠. 살펴보니까 국내에는 소수의 대기업 렌트카, 롯데 렌트카, SK 렌트카 2개 있고요. 다수의 중소 렌트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국에는 1,100개의 중소 렌트카와 2개의 대기업 렌트카가 있어요. 일본에는 5개의 대기업 렌트카와 3,000개 중소 렌트카가 있고요. 미국은 3개의 대기업 렌트카와 12,000개의 중소 렌트카가 있어요. 이쪽은 뭐 중소 렌트카만 아시겠지만 자본이 열악하고 기술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ERP가 아예 없어요. 근데 롯데나 SK나 이분들은 다 매출이 몇 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과 기술이 있기 때문에 자체 PMS라는 ERP는 있는데 GDS라는 ERP는 없어요. 저희가 이걸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대기업 렌트카는 온프레미스 방식의 자기의 PMS ERP는 있었는데 직접 판매도 했지만 익스피디아, 부킹닷컴, 카약 같은 데서 OTA와 연동돼서 판매하는데 여기서부터 오버부킹이 잡히는 거예요. OTA가 전 세계에 한 1,000개 있습니다. 1,000개. 일일이 연동을 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작업을 연동해서 오버부킹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소규모 렌트카들은 이제 이런 기능도 없기 때문에 홈페이지 예약과 이제 전화 예약, 이제 팩스 예약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SaaS 기반의 렌트카 ERP 솔루션. 원래 저희는 제주도에 오시는 여행객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 뿐인데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니까 전 세계 다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일본과 미국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클라우드 아시죠? 클라우드. 클라우드 기반. 저희 이제 대기업 렌트카나 중소기업 렌트카들을 저희 클라우드, 캐플릭스 클라우드 ERP에 연동시켜서 수백만 대에 달하는 렌트카 인벤토리를 넣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익스피디아, 카약, 부킹닷컴 이런 데 대신 연동을 해줍니다. 대기업들 렌트카가 가지고 있지 않은 GDS 기능을 제가 SaaS 방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고객들은 여기서 예약을 하면은 우리 ERP는 안 보이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숨은 손이 저희가 이런 역할을 해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소 렌트카는 마찬가지고요. 중소 렌트카는 이 PMS 기능도 없기 때문에 PMS 기능, GDS 기능 둘 다 해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3가지 3코어 테크놀로지를 이제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 첫 번째 그 SaaS 기반의 캐플릭스 ERP, 두 번째 AI 기반 다이나믹 프라이싱, 세 번째 AI 기반 무인 렌트카 언맨드 스토어를 이제 저희가 기술적으로 갖고 있는데요. 자, 2000년도까지는 오프라인 시대입니다. 렌트카 한국 시장에서 렌트카는 고객들 예약을 할 때 이때는 인터넷이 안 될 때예요. 우리나라 2000년도부터 인터넷이 됐습니다. 고객들이 전화와 팩스로 렌트카를 예약했어요. 다음 2000년도부터 이제 인터넷이 깔려서 2015년까지는 각자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연동을 했어요. 이렇게 하더라도 이제 오버부킹은 잡히겠죠. 저희가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는 리얼타임 레저베이션, 이제 실시간 예약 기능을 만들어서 이 렌트카들을 다 저희 ERP에 넣습니다. 넣어서 우리가 아놀자나 트리플이나 인터파크나 와그 이런 데 다 공급을 해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제주패스 같은 플랫폼도 있고요. 현재 국내 100여 개 사이트에서 저희가 공급하고 있어서 B2B죠. 야놀자 가서 예약을 하건 여기어때서 예약을 하건 어디서 예약해도 좋아요. 다 제가 공급하는 거예요. 백엔드에서. 여러분들은 야놀자가 이거 렌트카 모았나 보다, 인터파크 렌트카 모았나 보다, 그게 아니라 제가 다 모았고요. 다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공 방정식을 제가 이제 한국 시장에서 성공했으니까 이제 글로벌 시장에 나가고 있는데, 글로벌 시장은 아직까지도 홈페이지 기반의 이런 식으로 예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많은 렌트카가 있는데 이걸 저희 ERP 넣어서 글로벌 OTA에 연동하려는 작업을 하고 있고 현재 오키나와에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일본 시장에 런칭을 해서 이제 잘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AI 기반 다이나믹 프라이싱은 렌트카는 항공 숙박과 달리 1년 내내 가격이 고정되어 있어요. 항공과 숙박은 계속 가격이 이제 변하지 않습니까? 그죠? 렌트카는 주중, 주말, 성수기, 비수기 네 가지로만 입력해서 굉장히 고가격에 머물러 있어요. 저희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AI가 가격을 변동시킵니다. 뭐 공급이 적고 수요가 많을 때는 이제 올라가겠고요. 사람들이 수요가 없어서 이제 렌트카가 많이 남을 땐 다운돼요. 그래서 지난 얘기지만 코로나 시절에 저희도 해외여행 못 가서 제주도에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렌트카가 굉장히 비쌌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 공급에 따라 그런 거고요. 지금은 오히려 제주도 여행을 안 오고 다 일본과 해외로 빠지다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싸요. 그래서 재작년, 작년 기준은 1박 24시간에 소나타 기준 보통 12만 원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10,000원입니다. 12배나 싸요. 그 정도로 이제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왔다 갔다 하죠. 하지만 제가 이걸 만들기 전에는 그냥 다 이제 고정가로 봤습니다. 뭐 소나타 뭐 하루에 8만 원 주세요 이렇게 하죠. 그다음 무인 렌트카 시스템. 인구 절벽의 시대라서 렌트카 산업은 젊은 노동구 인구 유입이 가장 안 됩니다. 렌트카는 아침 7시부터 근무해서 밤 11시까지 근무해야 되거든요. 365일. 그러니까 노동집약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무인 편의점, 무인 세탁소처럼 무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미래형 렌트카우스를 만들고 있어요. 공항 가면 이제 항공권 티켓도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키오스크 발권 다 하시죠? 그것처럼 저희가 숙박도 이제 그걸 다 바꾸고 있고 렌트카는 저희가 세계 최초로 다 바꾸고 있다 보시면 돼요. 저는 키오스크를 통해서 얼굴 인식을 하고 전자계약서 쓰고 종이계약서보다 5배나 빠른 속도이기 때문에 평균 3분 정도면 계약이 끝납니다. 굉장히 다 디지털 전환을 만들어냈죠. 무인 카스캔은 저희가 이런 세차기 같은 카스캔을 만들어서 차를 통과시켜서 체크하고 그 다음에 여행에서 돌아와서 마지막 통과시키면은 비포 애프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저희가 차량의 손상 부위를 이제 판별해서 대면 반납할 때 항상 계속 영상 보면서 이렇게 사고 난 데 있나 없나 보고 쓸데없이 분쟁하고 막 비합리적인 비용 막 내고 그러는데 깡그리 사라지게 되죠. 그냥 비포 애프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R&D 막바지인데 10월 달에 론칭 예정이고요. 이런 것도 저희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사업 아이템이죠. 한국 시장의 성과입니다. 저희가 2016년에 런칭해서 거래액 한 20억부터 출발해서 매출이 한 2억 됐고요. 작년에는 거래액 한 3천억에 매출은 한 750억까지 해서 올랐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올랐던 거고요. 근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 과정이 투자도 있긴 했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 풀다가 실패하고 피봇하고 문제 실패해서 피봇하고 이게 일상이에요. 그래서 성공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패를 빨리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성공의 지름길이에요. 글로벌 침투 계획. 그래서 이제 일본 성공사를 말씀해야 되는데 아직 성공까지는 좀 드물고요. 한국은 한 1.2조 시장이에요. 단기 렌트카 시장이. 제가 7년 차에 한 3천억 거래했으니까 거의 한 25%인 것 같은데 일본은 가니까 10년 전에 제주도 모습인 거죠. 근데 15조 시장이에요. 여기는 최소 100조 시장이고. 그래서 제주도에만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한국에서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일본 여기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이제 일본 본토 내륙에 지금 진출하는 과정에 있고요. 미국은 여기 괌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본토로 이제 중심하고 이제 진출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한국보다 15배나 큰 시장.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POC 테스트를 마친 사스 기반 렌트카 모빌리티 기술로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히스토리인데 또 말씀드리면은 이게 5월에 사업 설명했지만 제가 간 거는 1월, 2월부터 갔어요. 그때가 어떤 시기냐면 코로나 오미크론이 엄청 막 터져서 일본 가려면은
일본 가서 7일간 호텔에서 격리를 해야 될 때였어요. 그래서 다들 말렸죠. 아니 지금 가서 격리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왜 굳이 지금 가서 시간 낭비해야 되느냐 했는데 저는 오히려 그 기회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사가 이 시기엔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웅크리고 있잖아요. 그때는 정말 한 번 일본 갔다 오면 코를 8번 찔러야 돼요. 한국에서 PCR 테스트해서 음성을 받고 그 다음에 오키나와 직항이 없으니까 동경에 가요. 동경에 공항에 내리면 또 이렇게 받고 그 다음 7일간 격리 호텔에서 7일 후에 또 이제 저 PCR 테스트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오키나와 이동 오키나와 가서 공항에서 또 이게 테스트 받고 오키나와에서 3일 격리 한 이제 10일이 지나야만 이제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때 가니까 아무런 이제 경쟁자도 없으니까 제가 이제 빨리 장악할 수 있었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고통스럽게 했는데. 그래서 작년 7월에 오키나와 법인 설립하고 작년 11월에 솔루션 런칭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는 이제 아주 소박하죠. 뭐 380만 원의 거래액이 나왔는데 2월에는 이제 한 3천만 원의 거래액 그리고 3월에는 1억 5천만 원, 5월에는 3억 정도, 이번 8월에는 5억 정도, 이번 12월에는 월 거래액이 한 10억이 목표입니다. 올해 전체 일본 침투에서 첫 해 거래액은 80억 목표고 내년은 한 1200억, 그리고 2025년에는 한 1조 원 정도 거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키나와 법인 설립해서 잘 진행되고 있고 이제 도쿄지사 설립했고요. 그다음 후쿠오카, 홋카이도 일본 전역에 지사 설립하고 있죠. 제주도에서 성공한 아이템을 갖고 일본에 어떻게 했냐를 말씀드렸는데 일본 시장 침투에 선결 조건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기업들이 해외에서 망가진 케이스가 대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는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도 일본 가서 다 실패해서 철수했습니다. 게다가 돈이 없습니까? 거기는 막 뭐 몇십억이 아니고 몇천억씩 넣어요. 2천억씩 투자했는데 다 철수했죠. 그래서 제가 두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품의 완결성, 그다음 두 번째 법적 제도적 이해와 문화적 이해, 그리고 훌륭한 조직, 법인장, 리더는 가장 중요합니다. 리더는 온몸으로 주당 100시간씩 일하면서 모든 스트레스를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늘 계신 자리처럼 관계 및 네트워크의 중요성 대단히 중요해요. 자기 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못 가진 어떤 능력을 누군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내 실패를 빨리 줄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네트워킹 파티만 가서 엄하게 명함만 교환하면 안 되고요. 목적의식이 명확하게 내가 해결할 문제가 이거다를 갖고 그 누군가를 찾아서 협력을 끌어내겠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비타민 같은 사업 아이템들 다 제거를 했고요. 페인킬러, 진통제, 일본인 고객들이 어마어마하게 고통받고 있는 점들을 저희가 공략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행히 아직도 일본도 실시간 예약이 안 돼서 내가 A차를 벤츠를 시청하면 막 모닝이 나오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 솔루션이 이제 각광받을 이제 상황이 좋겠죠. 그다음에 아까 저희 키오스크를 통해서 다 할아버지 할머니뿐이고 젊은 인구가 아예 없어요. 그냥 렌트카 막 4,000대가 있는데 2,000대가 놀고 있어. 그래서 너 왜 4,000대 있는데 2,000대만 돌리고 2,000대 안 돌리니까 그걸 응대할 사람이 없대. 그래서 저희 무인 솔루션으로 저희가 이거를 도와주고 있죠. 훌륭한 조직, 창업자와 코파운더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아실 거고 그 말고 동료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업도 해야 돼요. 조직 세팅도 해야 돼요. 회사 문화도 만들어야 돼. R&D도 해야 돼. 자금도 유치해야 돼. 그다음에 매출과 원가를 분석해야 되는데 굉장히 제가 일본 갔는데 제가 잡코리아 같은 데 올려서 면접해서 뽑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한국보다 한 10배는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해진출은. 그래서 다행히 일본어를 유창하게 하고 이 사업을 이해하는 법인장을 잘 만나서 이분이 이런 것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빨리 안착된 것 같습니다. 어설프게 사람 데리면 안 돼요. 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너무 일이 급해. 너무너무 일이 급해서 누군가 안 데리면 안 돼. 그렇다고 해서 막 면접 보니까 괜찮아 보여. 데려서 그 조직을 망가뜨리는 경우는 굉장히 제가 많이 경험했고 많이 관찰합니다.
그래서 100의 능력이라면 7, 80 정도에 차지하려면 아예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 이 바쁜데. 창업자가 몸을 갈아넣어서 해야 됩니다. 영업, 조직, 뭐 재무, 회계, 마케팅, 세일즈 어쩔 수 없어요.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은 창업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의 중요성. 우리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일본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이제 하고 있고, 우리 제주의 스타트업들을 수출하려고 노력 중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1년 전부터 가서 KTO, 뭐 코트라, 기타, 뭐 제트로, 대기업 CVC 조직, 민간 조직, 뭐 스월, 뭐 티캠프 엄청나게 많은 조직들 다 만나고 다녔어요. 전부. 예, 제가 전화기 한 12,000명이 있는데 1년 동안 일본에서 만난 명함만 세봤거든요. 1년 동안 내가 한 1,800명 만났더라고요. 엄청나게 만났죠, 저도 이제. 만나서 그 중에 우선순위를 선별하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속 또 나만 부탁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분의 고통은 뭔가를 연구해서 이분의 고통을 해결해야죠. 예를 들어서 가볍게는 뭐 선물 사가는 것도 있지만 이분이 뭐 서울 올 때는 내가 반드시 공항 나가서 응대를 한다거나 뭐 호텔을 뭐 잡아준다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모든 걸 바쳐서 이게 해야 되겠죠. 일본 시장 침투, 뭐 일본뿐만 아니라 해외부터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걸 통해서 아무리 내가 제주에서 훌륭한 기술이 있다, 성공한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해외 시장 침투할 때는 정말 제로에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제로 투 원. 다시 시작해서 내가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4가지를 이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스타트업 성공 방정식은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를 연구하고 막 성공사 읽지 마세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실패를 잘할까를 연구해야 돼요. 실패 어떻게 하면 빨리 할까? 간단하게 내가 무슨 요리를 식당을 해요. 뭐 로컬 크리에이터도 많으니까. 그때도 고집 피우지 마시고 나 이거 잘해, 이거 될 거야. 자기 생각을 완전 버리셔야 돼요. 내가 잘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지 마시고요. 계속 데이터를 통해서 고객이 뭘 좋아하지를 끊임없이 갈구하고 관찰해야 돼요. 그래서 5개를 만들었는데 3개가 별로야. 빨리 폐기 처분해야죠. 2개 남기고 계속 키워보고 그다음에 새로운 거 3개를 런칭하고 이런 거에 반복이라 돼요. 반복.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막 뭐 6시니까 퇴근하고 뭐 주말이니까 워라밸 지켜야 되니까 하고 이렇게 하면은 1년, 2년 걸리잖아요. 망해요. 창업자시라면 새벽 3시까지 하셔야 돼요. 애들 알바생들 다 보내놓고 자기가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돼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다 공통된 일반적인 얘기예요. 유니콘 같다는 분들은 기본적인 얘기예요. 짧은 시간 몰입해야 돼요. 긴 시간 몰입은 의미가 없고요. 워라밸 하면서 짧은 시간 인텐시브하게 몰입을 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스타트업 창업가들이 가져야 될 어떤 정신, 성공담이나 이런 것보다 오히려 실패담이 중요하다. 그리고 고객에 대한 어떤 고통을 연구해서 문제를 정의하고 빠르게 솔루션 대안을 마련해서 런칭했다고 성공 안 하잖아요. 수십 번의 실패를 경험하는 게 당연한 거로 생각하시고 뭐 안 됐다고 하지 마세요. 100% 당연히 실패하는 거니까. 다 실패하는 거네. 대신 이때 어려운 게 있죠. 자금이 없어. 직원 급여를 못 줄 것 같아. 피눈물 나겠죠, 이게. 근데 그거 다 겪었어요, 저도. 다 겪는 거야. 여러분 얘기하는 뭐 배달의 민족, 토스 이승은 다 겪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똑같은 과정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당연시 받아들이고 이걸 줄여드리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에 몰입하는 정신, 열정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